동양의 제도학파 두 번째 시간 질량입니다. 공업이 공도, 성처, 편시, 유덕, 사도, 제처, 편시, 유리. 공업이 성공된 곳에 덕이 있으며 일들이 해결된 곳에 리가 있다. 저기 진리라는 게 선언적으로 어디 저기 하늘 위에 미리 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이 성취가 되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 리가 생긴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량이라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할 것인데, 주의와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질량, 이 사람이 질량이라는 사람이 남송시대 때 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호적수였습니다. 주의 사상이 한편으로는 저기 심학적인 육구연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라면 일을 이루자, 뭔가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사공학파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오늘은 남송시대 때 있었던 논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가 법가 논쟁인데, 이걸 통해서 동양에서 만약 그 유가처럼 마음에만 호소하고 인간의 정신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현실, 어떤 힘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상 흐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서양 애들하고 동양 애들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책 들고 싸가지고 보따리 한 다음에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달달 외웁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인 시험에서 틀리지 않게끔 해서 인증받아서 그것을 인정받고 올라갑니다. 서양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책만 봐도 알 수 있지, 향유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계급장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밤새 포도주 홀짝거리면서 토론 논쟁을 하는데, 확실히 저는 그래서 정신문명도 기술문명 못지않게 저 서구가 월등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안 틀리려고 노력했는데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놈들끼리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계급장 떼어놓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어떤 기가 막힌 비유와 대꾸를 통해서, 아니면 과거의 성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걸 뭐에 오류라고 합니까? 권위에 호소한 오류, 이런 거 없이 그냥 냉철하게 논리와 근거로서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그리스 때만 해도 그리스에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온 놈 있지, 저기 남유럽에서 온 놈 있고, 저기 페르시아, 소아시아 쪽에서 온 놈 있고, 이오니아 지방에서 온 놈 있습니다. 말이 문화적 배경이 아예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 이쪽 작살난 다음에 로마 쪽으로 이쪽 서유로 좀 넘어간 다음에도요, 끊임없이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에서 온 사람이 있고, 저기 북유럽에서 온 사람이 있고, 또 북유럽, 이슬람, 그리고 저기 슬라비아 쪽에서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역시나 또 토론하고 논쟁을 해요. 근데 그런 전통이 또 중세 이후 근대에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몇 억이에요? 3억. 3억인데 전 미국 인구를 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똑똑한 놈들 다 모이죠. 전 세계 똑똑한 놈들, 동아시아에서는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어디든 남미든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논쟁의 진검승부를 벌이는데, 역시나 이질적인 문화 사상을 가졌으면서 또 똑똑한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또 막 서로 주고받고 익사이딩하게 막 자극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결론들을 도출해내는데, 저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정신문명도 기술문명 못지않게 서양이 우월한 데 있어서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질적인 놈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토론하는데, 우리는 늘 책들 싸가지고 가서 암송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러면 좀 학문에서 정체가 심하고 창의적인 거, 새로운 길 뚫어내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양에서도 제자백가 시대는 분열의 시대였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때는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 토론을 했었고, 또 그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송나라 때, 북송시대 때, 남송시대 때 북쪽에 처해 있는 금나라, 서아, 몽골, 이런 군사적인 압박과 대내적인 문제 때문에 논쟁을 했었는데, 동양이 서양만큼은 아니지만 동양도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사상들을 발화해 나간, 그리고 발화시켜 나간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백가 시대 때 유가하고 법가하고 좀 많이 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한나라 때 염철 논쟁으로 재현이 됐고, 또 후한 시대 때 조조의 노선이 있고 수녀의 노선이 있었고 사마이의 노선이 있었는데, 조조는 법가, 수녀는
유가 그리고 사마이도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이 혼자 절대 사고를 못 칩니다. 역시 뒤에서 누가 커버해주는 호족 세력이 있었는데 호족 세력은 역시 귀족의 입장으로서 유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싸웠던 유가 법가의 논쟁이 또 사마의 엄이 또 전국통일, 뭐 천하통일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북송시대 때 재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왕한석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신법당의 왕한석은 제도로서 물질생활, 경제 이걸 가지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고 이쪽 반대 구법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나 물질이 아니라 인간 하나하나가 착해지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또 이렇게 남송 때 고스란히 또 재현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냐, 물질이냐, 윤리냐, 힘이냐, 당이냐, 현실이냐, 예, 이상이냐, 아니면 뭐냐,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냐. 또 이것들이 나중에 또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고려 말에 성리학이 우리나라 수입되면서 또 그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니다. 굳이 이렇게 조선인 왕조 개창 안 해도 된다. 시스템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하나가 착해지면 된다고 해서 대부분 하대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국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 안 했습니다. 그지요? 하지만 누구죠? 왕한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죠? 그 정두정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 고려 시스템 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 해서 새로운 왕조를 개척을 해냈는데 예, 이렇게 유가 법가 논쟁이 아직 그 조선 때도 이어진 것이고 나중에 제도 개혁을 말하는 실학의 노선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큰 승노릇을 해보려고 했던 대원군에게도 계승이 된 것이고 또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문화대혁명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택동 형아가 모택동 아저씨가 여기 그 지식인들 그 관료들 싹 쓸어버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가의 이상의 좀 입장이 선 거예요. 단순히 권력욕의 입장, 자기 권력욕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순수하게 나쁜 마음 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적인 욕심에다가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 자신의 방향성이 옳아, 도덕적이야, 정의롭다는 확신이 더해질 때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름 모택동도 그런 방향성이 있었는데 법가적 입장의 방향성에서 저기 누구야 관료들 그 중간 지배층들 현대판 사대부들이 지식인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나 싶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자기들의 입장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가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속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법가적 유학이다. 법가적 유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학을 내세우지만 법가의 어떤 힘과 물질, 경제, 생산력을 긍정하는 입장에 처해 있고 우리는 왕한석 노선을 따르고 있다. 우리 체제는 현재 그런 방향성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자, 주의, 질량, 이상이냐, 현실이냐, 윤리냐, 제도냐 이런 그 논쟁이 제자백가 시대부터 있었고 쭉 계속 이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동아시아 현실을 읽는 데서 적지 않은 어떤 유용한 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여건은 육아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제 슬슬 법가적 입장에서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박정희도 넓은 의미에서는 법가적 입장이고 법가하고 싸운 그 운동권만들이 만든 정부가 유가적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유가적 입장이 강한 것 같은데 새로 다음 정부는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하면 역시 검찰 칼이거든요. 법가적 입장이 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가 법가 논쟁 좀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유용합니다. 자, 남송 시절 때 사상적 호적수 주의와 질량이 있었는데 뭐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주의는 이원론이고 질량은 이론론이고 주의는 주관적인 도덕, 질량은 객관적인 현실. 자,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 당이론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해상물정 모르는 백매허생이라고도 하고 또 요새 말로 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자,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주관, 이상, 어떤 당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뇌피셜이라고 하지요. 자, 뇌피셜을 배역하자 당위가 아닌 현실, 윤리학적 측면의 동기주의가 아니라 결과주의, 왕도 정치만 하는 것이나 왕패를 같이 쓰자. 교화도 하지만 때로는 힘으로도 누를 때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본질주의와 역사주의, 뭐 보편상학과 상대주의 개별상학, 뭐 의리지학과 의리쌍행, 뭐 행위 중심의 윤리학,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관적 도덕이냐, 객관적인 현실이냐, 예, 또 뭐냐면, 네, 동기주의냐, 결과주의냐. 내가 선한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동기만 가지고 행동을 하면 된다. 근데 아니다. 위정자는 철저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동기가 우선이겠습니까?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습니까? 결과가 우선이죠. 개인 아주 좁은 단위의 공동체, 가족, 교실, 학교, 아니면 향촌 공동체 이런 데서는 선한 동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위정자, 국가 행정망에서는 선한 동기만 가지고 되느냐?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생산? 네. 자,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예,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최저임금 올리는 게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응할 틈도 없이 밀어붙인다. 이것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저항을 냈을 때 우리 좋은 동기를 법을 만드는데 니들은 왜 반대하는 거야 해서 그 사람들은 막 함부로 막 낙인 찍어서 막 밟아버리니. 근데 좋은 동기로 법과 제도 만든다고 해서 특히 경제 영역에 적용시킬 때 그게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느냐, 오히려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 세상이 또 아이러니해가지고요, 나쁜 마음으로 만든 제도고 나쁜 마음으로 뭔가 이 사고 쳤는 일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의는 주관적인 도덕, 마음, 질량은 객관적인 현실, 마음이 아니라 뭐다? 제도고, 이쪽 주의는 네, 어떤 선한 동기라면 이쪽은 질량은 주구나 하나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과 냉철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해야 남성이 지금 연인한테 당한 개망신, 네, 그거 갚아주고 우리가 다시 또, 예,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동양은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주의적 입장이 강해요. 선한 마음, 선한 동기, 착한 마음, 예. 하지만 동양에서도, 네, 어떤 뭐냐면 이성과 실질, 팽창, 실리를 중시한 사상 노선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대자백과 시대의 법과, 그리고 한나라가 청하통일하고 진나라가 망하면서 진나라의 그 멸망의 주범으로서 법가가 두들겨 맞으면서 법가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법가가 교묘하게 육아의 옷을 입고 부활을 했는데 그게 누구다? 첫 번째 왕한석이고, 오늘 다룰 이게 진량이고,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도 어떻게 보면요, 조광조도, 정두전도 어떻게 보면 법가적 맥락에서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다가 그리고 그 안티테제로서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한자 써있고 어려운 써 있는데요, 어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는 이원논자다. 끊임없이 둘로 쪼개 놓는 것입니다. 형이상의 세계가 있고 형이하의 세계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형이상, 저기 구름 위의 세계가 있고 구름 밑에 세계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요새 아이들 20대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천룡인이가 있고 천룡인의 세계가 있고 가분기의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가재, 붕어, 또 뭐죠? 도룡룡인가? 뭔가 또 하여튼 저기 뭐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겁니다. 구름 위의 세계가 있고 구름 밑에 세계가 있습니다. 구름 위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무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구름 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성인들이 쓴 경전에 의해서 거기에 성인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름 위의 세계는 진리와 당위 이상의 세계인데 세계를 이렇게 구름 위와 구름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 위의 진리가, 구름 위의 당위가 현실에서 관철되게끔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장 나의 고민과 욕심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위 하늘에 있는 진리, 저 위 하늘에 있는 순결한 리, 도덕, 이것과 나의 간극을 확인하고 난 늘 저것을 따르려고 고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세계가 있고 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기는 현실 시장통의 세계입니다. 미발이 있고 이발이 있는데, 이발은 내가 움직여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세계겠습니까?
자, 미발, 이발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입이 감소했지만 한편으로 고마운 게 이것이 있어요. 성리학에 나오는 미발과 이발을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자, 미발은 뭐겠습니까? 활동을 안 할 때이고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뭐지요? 비대면입니다. 자, 이발은 마음이 이미 바랬을 때 있는데 사람들을 대하고 뭔가 일을 하고 말들이 언쟁이 오고 가고 막 시장 통해서 흥정이 오고 할 때 세계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대면인 세계인데 비대면일 때가 아무래도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이때 나의 마음을 잘 더 집중해보면 내 안에 선한 본성이 확인이 되는데 이때보다 이때가 더 우월한 시기이고 이때 나는 나의 선한 본성을 잘 부여잡아서 나를 거기서 푹 빠뜨려서 적시면 뭐가 된다? 군자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미발시의 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두 개 쪼개놓는 겁니다. 진리, 현실, 어떤 상하타, 어떤 또 시장통, 고요한 세계, 번잡한 세계, 도덕의 세계, 욕망의 세계, 교과서의 세계, 여기 또 너저분한 현실의 세계. 근데 주인은 늘 어디를 중시하는 것입니까? 난 여기 진창 가공계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하늘을 보고 저것을 가지고 나를 비추고 늘 저걸 따라가려고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지난 시간 성리학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흥황했느냐, 어떻게 보면 주위가 하는 마음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의식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나 여기서 이걸 얘기하시 아니라 늘 저기 멀리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나를 살피고 내가 거기서 혹시 어긋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원죄의식과도 좀 닮아 있는데 어쨌든 주인은 이혼론자고 현실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낳고 진리가 낳는 것인데 주인은 어떻게 보면요, 진리가 있고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경계한 게 뭐였습니까? 저기 사람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야 된다. 네, 근데 가끔 어떻게 됩니까? 막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안 지켰다고. 예, 그죠? 교회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목사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 정신으로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데 이것이 나중에 교조화되면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 목사가 저기 위에 있고 교황이 저기 위에 있고 사제가 저기 위에 있는 그렇게 변질되지요. 근데 주의 입장이 딱 그런 변질된 교조적인 기독교 입장과 비슷한 면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 선교회 뭡니까? 기적이지요. 저 그리고 그 통계가 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세계 10대 교회 쪽수로나 규모로 치면 10대 교회 대부분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콜롬비아에 무슨 생겨서 아니라는 말도 있긴 한데 순복음부터 해서 규모로만 치면 우리나라 그 사랑의 교회 이거 딱 최고라고 하는데 이런 선교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성리학과 이런 기독교가 닮은 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이 성리학을 공부하시고 성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신학도 공부해서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흥했느냐,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성리학과 닮은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독교 사상이 이제 더 이상 남의 거가 아니에요. 우수한 기독교 신자가 있고 지금 3대째, 4대째 개신교 신자들이 있지요. 조만간 5대째 생길 것 같은데 개신교도 기독교라는 것도 우리 이 땅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 것이 된 것이고 이것을 그러면 한국인들의 정체성, 한국인들의 속,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도 분명히 이해해야 할 어떻게 보면 한국 철학과 사상 중에 하나의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공부 좀 해서 성리학과 기독교, 주의와 예수, 주의와 누구죠? 바울 이렇게 좀 하는 것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의가 리에 집착을 했는데 이겁니다. 이 세상과 상관없이 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세계와 해서 전혀 오염받지 않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세계가 바로 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가능태라는 거예요. 실현 여부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저기 멀리 위에만 있지 현실에서 늘 기능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동 여부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것인데, 근데 질량이 이렇게 주위의 리를 비판한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고 기능하고 있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 과연 뭔 소용이냐. 교과서에서 좋은 얘기 아무리 있어봤자 당장 현실에서 통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리라는 것은 법칙이 아니다.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실천만을 기다리는 게 뭔 놈의 원리냐? 당장 여기서 통하고 당장 여기서 써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구름 위의 적이 어떻게 플라톤의 이데아랑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하고 잡된 것 하나 섞이지 않는 그 리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시대마다 그때그때마다 어제는 이렇게 오늘은 저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 적용해야 될 것들은 다르니까 저기 멀리에서 삿되지 않고 순수한 채 남아있는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은 없고 원리나 법칙은 늘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다. 요새 유로 2020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이 월드컵 나가면 유독 잘 싸우는 팀들이 있어요. 한국어 붙으면. 한국 유독 잘 해내는 팀들이 있습니다. 유독 또 우리나라가 또 막 죽을 쓰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량이어도 똑같은 실력이어도 상대편 스타일에 따라서 상성이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상대에 따라서 난 전술을 바꿔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 그 94 미국 때 독일을 잡을 뻔했습니다. 98 때 벨기에라고 해서 잘 싸웠습니다. 2010년 남아공 때 우리가 그리스를 가둬놓고 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 카잔에서 독일을 꺾었습니다. 공통의 특징들이 있어요. 수비수들이 덩치가 큽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덩치 크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스피드가 느려서 뒷 공간을 많이 주는데 한국 축구 특유의 빠른 윙들 돌파가 잘 통했기 때문에 벨기에도 독일도 그리스도 잡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압박을 촘촘하게 해야 되는 팀한테는 한국이 정말 멕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팀 상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성상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매번 상황이 다르고 부대끼에 대해서 현실이 다르고 상대가 달라지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술이 변하듯이 늘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주의가 너희가 말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그런 것은 없다.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해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폭력을 막고 난리를 그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와 실질이다. 힘과 야욕의 추구, 좀 껄쩍지근한 불순한 동굴 시작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백성을 이롭게 했으면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뭔가 해냈으면 그렇게 해낸 지도자는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고 보는 게 바로 진량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순수한 동기, 저기에 내가 진리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진량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 해내야 한다, 해결해야 된다. 늘 결과 중심의 사고라는, 그래서 동기주의의 주의, 결과주의의 질량인데, 단순히 주의와 질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 어떻게 사상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상 체계의 모습인데요. 유가는 뭐겠습니까? 동기주의고 이쪽은 법가는 결과주의인데, 동양에서는 늘 동기주의가 강했고 결과주의가 약했습니다. 서양은 동양에 비해서는 확실히 뭐가 셌을까요? 결과주의가 강했던 것 같아요. 서양은 왜 결과주의가 강한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은 쌀 농사를 짓습니다. 쌀이 인구 부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래 3배, 4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은요, 서양보다 한 1500년 정도 빠르게 깨달았어요. 뭐가 있다. 콩을 심으면 지력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뭐죠? 혹시 보셨나요? 논에 떠있는 개구리 밥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질소를 고정시켜 먹은 것들을 질소를 해서 물에다가 뿜어놓는 역할인데, 질소가 뭐예요? 하시는 어떻게 보면요, 비료 역할인데, 동양은 쌀, 서양은 밀,
동양도 지력 회복에 대해서 서양보다 노하우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은 흉년만 들지 않고 너무 유전자들이 뜯어먹지 않으면 생산력에서 크게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리스, 올리브나 포도밖에 안 되고 밀을 짓는다 하더라도 밀은 늘 여기서 지었으면 여기 쉬었다가 내년에 여기 가서 지어야 되고 생산력에서 인구 부양 그런 거에서 동양보다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확실히 뭐냐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 세계로 나가서 교육해서 뭔가 가져오던가 좋게 말하면 교육 내가 교육하러 갔는데 이 새끼 만만해 보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패가지고 그냥 다 뺏어 오는 것이고 뺏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교육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강제하는 서양 같은 경우는 동양식의 동기주의보다는 결과주의, 냉철한 이성과 실질 이것이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역사의 승자는 서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동양 화상을 공부할 때도 동기 중심의 그런 화상보다는 결과 중심, 실질과 이성 중심의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 이때 태어나 이때 죽었습니다. 근데 절강성 영강 출신이라고 하는데 본명은 연흥인데 나중에 이름을요 진연흥에서 진양으로 바꾼 거예요. 왜 양으로 바꿨을까요? 양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양하면 누구 그거예요? 삼국지의 누구죠? 네, 제갈량의 그거예요. 왜 제갈량으로 바꿨을까요? 이름을요? 책사가 되려고? 책사가 아니라 제갈량처럼 한번 그 책사 정도가 아니라 제갈량처럼 내가 한번 그 초기 수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북벌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요. 우리 남성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지만 나도 제갈량처럼 웅지를 펼쳐서 어디로 가겠다. 예, 황하 이북의 땅 모조리다. 어떻게 하겠다. 수복해보겠다. 이런 그거의 표현인데 어렸을 때부터 군사 관련 것들을 즐겨 읽어보았고 당대 역사적 인물들의 군사적 공과에 대해서 평가라는 책도 쓰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송시대 상황입니다. 송나라가 있고 서유가 있고 서하가 있고 예, 이쪽은 또 서유 끼따이 이쪽은 또 누굽니까? 금나라가 여기까지 먹어서 나라의 영토 절반을 거의 네, 이쪽 이민족한테 뺏긴 셈인데 여기에서 송나라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엽적이라든가 오늘 다른 질량 같은 사람은요 주의처럼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 힘에서 어떻게 하자 올라가서 여기 땅 도로 되찾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인데 자 근데 여기 절강성 출신이에요. 그 질량이라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 엽적이라는 사람도 역시 절강성 출신이고 영가 학파 어쩌고 이런 말도 있는데 항저우 절강성들 뭐의 중심이냐면 이때도 이거였습니다. 예, 뭐냐면 그거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상업이 흥하고 무역이 흥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 같아요. 주위가 살았던 안희성, 복건 이쪽은 제가 저기 성리학 특강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랑 폐쇄적인 지형에서 농업 위주로 생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라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덕 중심의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절강성은 늘 뭐냐면 상업이 흥했고 운하를 통해서 네 화북과도 교류를 하지만 고려, 일본, 동남아 여기까지도 교류를 했던 지역입니다. 늘 돈을 만지고 상업을 하던 지역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이고 세상 물정을 알고 역시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옷가네와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다음 시간에 다룰 엽적이라는 사람도 이 절강성 출신입니다. 절강이 이런 곳이에요. 예. 닝보, 영파 여기 영파 쪽에 3,000개 섬이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닝보, 영파 쪽에 이쪽에 가보면 3,000개쯤의 섬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상군도라고 해요. 근데 주상군도가 우리랑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땅에서 기근이 들면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가서 빌어먹고 여기 사람들이 굶주리면 우리나라 영산강 쪽에 와가지고 밥을 빌어먹고 그랬는데
기자님 뭐 여기 뭐 계시는데 혹시 여유 되시면요 여기 영파의 주상군으로 여행을 가보세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비슷한 풍습과 먹거리, 찰밥, 쌈장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원저우 절강성 맨 밑에 원저우가 있습니다. 원저우 이거 우리 음으로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원주라고 하지요. 원주상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냐면 중국의 유태인 상인이 바로 원주상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 북부에 가서 패션, 잡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탈리아 애들이 코로나 걸로 개작살 난 이유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진량이 살았던 지역은 상업이 흥했고 발달된 지역이어서 주위하고 다르게 형이상학과 도덕에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그런 풍토 환경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가 잘. 자, 진량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성인이 되자, 군자가 되자, 개개인이 마음 수양을 잘해서 각성을 해서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진량이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남성의 중원의 회복, 무조건 부국강병,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자, 장강을 넘어서 어디로 가자, 장강을 넘고 황하를 건너, 중원을 다 수복하고, 저 오랑캐들은 싹 다 그냥 어디를 그냥, 다 밀어내버리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리, 공당, 뇌피셜, 배척하고, 실리, 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것과 실천을 중시했다. 자, 작고론이라고 해야 18세 때 이미 한신, 광무제, 유비, 조조, 과거에 난다긴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군사적인 전략, 전술에 대해서 평가하는 책을 써내기도 했는데 결론 이것입니다. 무조건 실제 일에서 결과 업적, 공을 읽어내자. 그래서 진량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학파. 주인은 의리를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사공을 이야기했다. 의리와 도덕률을 인물을 평가하고 현실을 지금의 왕한테 이야기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냐면 얼마나 현실에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전략, 전술적인 그런 브레인이 있느냐 이걸로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이걸로 사안을 봐야 한다. 그게 바로 진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자, 주인은 문제 해결보다 도덕률 실천과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리, 주의가 말하는 리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을 빙자한 힘과 욕망, 패도의 정치를 부정하는데 네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어쩌고 하지만 알고 보면 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네 욕심 때문에 일 벌리다가 괜히 더 글치게 하지 말고 조심하게 도덕률과 그걸 다 준수하며 지키고 살아라. 이런 것인데 이런 주의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부국강병, 또 현실, 실용, 실리 이런 것들은 좀 상극이지 않았나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일구고 살았고 지금 선진국 말석에 서 있는데 이것은요 철저하게 조선조의 전통과 180도 반대인 것을 우리 길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조선을 계승하고 조선의 길을 갔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서 조선이 살아나고 부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서생에 모이기 전에 뭐 얘기하셨죠? 문제의식. 상인의 뭐라고 했죠? 생각.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정의감, 서생적인 어떤 무슨 그런 뇌피셜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상인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하고 김대중하고 많이 싸우고 박태준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한민국 사람인가? 조선인인가? 아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박태준도 그러는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어를 모국어를 배웠던 사람들 뭐냐면 제국의 언어를 잘해서
제국의 감각과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들, 박태준, 박정희, 김대중 서로 간 길은 달랐고 그랬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뭐냐면요, 제국인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제국인들은 조선인들과 다르게 뭐냐면 뇌피셜, 또 뭐냐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대칭적 사유, 이런 것들 잘 하게 되고, 사안을 봤을 때 딱 일도양단이 아니라 다면적인 접근과 입체적 분석을 할 줄 아는 사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서 보면요, 김대중, 박정희가 서로 죽으라고 싸웠고 막 죽이려고 했었지만, 제국인이라는 관점에서는 나중에 보면 노태우나 전두환, 김대중, 박정희, 박태준,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제국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높은 도 깜냥이 되어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죽을 듯이 싸웠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저승에서 만나면 또 풀 건 또 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저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요, 세국시대가 2번 있었어요. 흥선구 때 문 닫아놓은 거 아닙니다. 조선왕조 내내 500년 동안 세국시대였습니다. 흥선구 때 가서 갑자기 문 걸어 잠근 거 아니에요. 오히려 흥선구는 밀리터리 매니아라서 외부 세계의 문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을 정말 이뻐했어요. 개화파의 수장. 그래서 개화파에 사고 친 게 뭐였죠? 갑신정변. 거기 일족 1항이 뭐였습니까? 텐진에 있는 대원군 송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대원군은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이었고 보려는 사람이었는데, 다만 우리가 외부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인 게, 너무 나라가 약하니까 내부 정비 먼저 한 다음에 외부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보약 같은 거 먹고 몸 좀 어느 정도 좀 보양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 내내 우리는 세국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나라가 망했지만 무조건 퇴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국에 편입되면서 제국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 시야들을 익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뭘 한 것입니까? 나라를 이만큼 또 국가 빌딩을 한 것인데,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전 제국인이었던 시절에 익혔던 그런 감각과 경험, 그런 시야가 저는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국시대는 언제냐면요, 53년에 우리가 6.25 끝나죠. 자, 6.25는 뭡니까? 단순 내전이 아니라 뭐죠? 국제전쟁이죠. 국제전쟁도 엄연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세계와 교류를 하고 부대끼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54년부터 88 올림픽. 자, 기자님 정확히 우리가 그 해외여행 언제 그 규제가 해제됐지요? 88 때 맞지요? 90년? 89 그때죠? 89년도? 88, 89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54년부터 89년 때까지가 우리 역사에서 뭐였냐면요, 두 번째 세국시대입니다. 고조선 때, 고구려 때, 고려 때, 신라 때, 백제 때도 우리가 그렇게 꽉 막혀 놀아본 적이 없는데, 조선왕조 500년하고 5488년도가 우리나라의 세국시대였고, 두 번째 세국시대가 만들어낸 그 괴물들이 누굴까요? 586? 네, 바로 똥86 운동권들입니다. 예. 최근에 저는 재밌는 현상을 좀 보고 있어요. 임명묵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아직 그 90년대생, 94년생 그 어떤 그 스타 천재가 등장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89년도에 다시 또 그 해외 교류, 유학이, 여행이 자유화되어 있고 인터넷 세계가 열리면서 드디어 이제 90년대생에서 또다시 뭐가 등장하고 있다. 제국의 시야를 가진 그런 능력자 천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임명묵 씨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분위기고 흐름이다. 뭐냐면 사실 제국인이 등장하고 있고, 국가의 권력이 60년대 생들한테부터 70년대 스킵. 제가 82년생인데 저도 스킵 9년생으로 바로 이행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정한 것이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그 사정 같은 거 봐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력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책도 읽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다들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커다란 전환점의 시대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다시 제국인들이 등장을 했다. 그 제국인들 정말 잘 키워야 되고, 잘 도와줘야 되고, 끝까지 정말 롱런해서 사회 맨 위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로 진짜 많이, 신경 써주고, 이끌어주고, 이것저것 카바도 좀 쳐주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이게 다행입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김대중, 박태준에 이어서 몇십 년 만에 등장한 제국인들인데, 예. 자, 질량은 뭐지? 이런 거 도덕, 주관 상관 안 봅니다. 객관적 조건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장수처럼, 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들 시대마다 다릅니다. 언제나 통할 수 있는, 언제나 먹힐 수 있는 진리, 도덕 그런 거 없습니다. 방법과 대안은 늘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연속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상적인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아무 시 이런 거 없습니다. 역사는 다 똑같다. 그때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해결해온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인데, 자, 문제 상황은 시대마다 다르다. 그리고 대안과 방법은 늘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나 사대부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마련이지만 본능적으로 군인들이라든가 상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적은 늘 바뀝니다. 적의 실력은 늘 달라집니다. 똑같은 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빠따를 때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부산으로 왜 진격 안 했습니까? 일본의 배, 아카다하고 조선의 배 판옥선하고 상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라도에서 싸우면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유리하지만 부산 쪽에 가면 누가 유리합니까? 일본이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간 것이지요. 참, 제가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쪽 무술이에요. 간결하게 주먹으로 연타를 해서 하는 무술인데 넓은 데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태권도에서 이게 힘듭니다만 영춘권은 어디까지나 배에서 싸우는 무술이고 좁은 데서 싸우는 무술이에요. 홍콩에서 발달했는데 홍콩은 엘리베이터가 4인 5인 타면 바로 삑 해버립니다. 그리고 골목도 두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가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가면 이렇게 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빠르게 쳐서 제압하는 영춘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이기는 최강의 무술, 언제나 이기는 최강의 무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바닥의 상태가 맨질맨질하냐, 바닥의 상태가 우퉁우퉁하냐에 따라서 어떤 무술이 유리한지 또 달라지는 것인데, 상황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무술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예전에 지금은 작과신문이 있습니다. 독고다이 무술가, 바로 장태식 씨라고 있어요. 그 택견하신 분이요. 예, 그 옛날에 그 인간극제도 나오셨고, 그 거칠말한 영화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최강의 무술가, 최강의 무술 따위는 없다. 그때 더 상황에 적합한 무술만이 있을 뿐이다. 배에서 하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 계단에서 싸우는 거, 탁 트인 공간에서 하는 거, 바닥이 맨질맨질한 거, 바닥이 우퉁우퉁한 거, 또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닥이 우퉁우퉁한 상태면 레슬링이나 이거 유술 잡혀서 한 번만 넘어져도 사람 정말 작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질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상황은 다르고 그때마다 답은 다르고, 이런 쪽의 생각은 아무래도 군인과 상인 중 그들 사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질량의 사고의 뒤에는 상인과 군인들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래요. 법가라는 것이 적지 않게 병가의 것들을, 손자의 것들을 사용을 해가 나왔는데, 질량주의, 유가, 법가, 그리고 양명학, 묵가, 유가는 확실히 상업의 언어가, 상국민들의 언어가 될 수가 없는데, 법가라든가 병가라든가 묵가 같은 경우는 상국민들의 언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또 손정희가 괜히 손장법의 광팬이 아닌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학의 내적인 논리만 봐도 누구와 더 잘 맞을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수, 사대부, 교사,
아니면 시골 땅이 많은 지주, 늘 안정된 지대 수익이 보장된 사람들한테 딱 맞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늘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싸워내야 하는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조선의 그건 아니지만,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균관대 장학생, 성균관대 무슨 뭐 교수, 예, 뭐 성균관대 이사장, 예, 그죠? 또 이거 누구야? 이거 이 양반은 다 있네요, 다행히. 학부요. 예, 성균관대 학부모 회장님이 계시죠? 우리나라는 조선을 분명히 헌법에서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우리 조선을 이어나간 나라가 아니에요. 후조선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이거 그 어디가 북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을 개성한 나라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선을 후조선적인 면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교수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지가 않고 우리나라처럼 또 교사들 대접이 좋은 나라가 있지가 않은데 다 선비들인 것 같아요. 교수, 사대부, 교사들, 새끼 사대부, 특히 전교조 교사들 좀 그런 것 같은데 전교조 교사들 대부분 또 과목을 보면요. 그래요. 수학, 과학 별로 없어요. 국어, 국사, 사회, 윤리, 도덕 이런 식인데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선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서 세상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참 웃겨가지고 얼마 전에 광주에서 배운천이라는 그 카페 사장님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근데 그것을 살리시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교사들 그 생애소득이 최소 20억, 30억입니다. 20대 초반에 임용돼 30억이에요. 연금 빼놓고도 생애소득이 30억입니다. 안정된 지대 수익이 보장된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장에서 전쟁하는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훈계제라고 하고 뭐 사대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포편지를 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참 아직까지 우리는 조선의 연장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가처분신고 112였나? 예, 가처분신고 112가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선비신고 전화를 개설해서 예, 선비들을 신고해서 잡아가는 예,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교사하고 교수면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발언한다 이거보다는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해서 빡세게 가르치고 수업 성취도 이빠이 끌어올리고 논문 라이팅하는 거 갈궈가지고 최대한 잘 쓰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이런 역할에 좋게 해야 되지. 신문 칼럼 보면 다 교수들입니다. 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또 아니면 또 뭐야 또 전교조 교사들인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또 그 사람들이 과연 하루하루 피 마르는 경쟁의 세계에서 생존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느냐? 제가 동대문 여기 서울시대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비 때문에 여기 동대문 서울시대가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가끔 동대문 왔다 갔다 하면서 동대문에서 알바 하면서 그랬던 건데 동대문에 가보니까 이미 제 또래 애들이 고등학교만 나온 애들이 고등학교 중퇴한 애들이 신발 팔고 옷 팔면서 벌써 자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대학 간 저보다 얘들이 동갑내기 훨씬 똑똑하다는 것도 많이 봤어요. 매일매일 내 능력을 검증받고 시험받고 언제든 내가 안 되면 퇴출할 수 있는 경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아니면 안정된 지대 수입 누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부로 그 사람들 인생을 재단하고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게 저 너무 진짜 보면 기가 막힌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해서 힘든 일을 해서 그 리스크 짊어져서 세금 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맞는 건데 이 얘기만 잠깐 하다가 하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원주는 우리 맹자 선생입니다. 자,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예요? 아니면 바울의 종교예요? 바울의 종교라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가끔 보면요. 바울을 건너뛰어서 예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란 그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기독교는
진짜 예수의 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이런 것이 있어요. 유가는 모르겠는데요. 종교로서의 유교 이것은요 공자가 아니라 맹자. 그래서 유가 사상에 종사하는 공자가 맞는데 유가가 유교된 것은요 공자가 아니라 맹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공자의 것이 아니라 맹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원론의 원조 정신세계에 지나치게 함몰되는 거 뇌피셜주의, 윤리도덕, 근본주의 이런 것들의 가장 그 원흉이 누구냐? 맹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제가 이것도 잘못 가졌는데 이리가 아닙니다. 이리 갈 때 게이드 갈 때 그 리입니다. 자, 의와 리를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아니라 늘 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신적 도덕 규범과 물질적 이익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 추구해야 한다. 성이 있고 명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 추구해야 한다. 제하자 내 안에 달린 것이 있고 내 밖에 달린 것이 있는데 이걸 지우고 이것만 추구해야 한다. 또 내 안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대요. 내 안에 큰 것이 바로 심지관에서 마음이라는 것이고 작은 것은 뭐냐면 이목지관이라고 해서 눈과 눈과 코, 맛있는 거, 좋은 냄새, 예쁜 여자 이거 보고 막 끌려가는 이런 욕망인데 이목지관 지우고 심지관, 소체 지우고 대체 이것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주의가 교묘하게 천리, 인요, 미발, 이발, 리와 기로 바꿔 놓은 것인데 자, 근데 맹자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다. 왕도는 무엇이냐? 인격으로 하는 사랑의 정치. 위정자가 어진 마음을 잘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측은지심을 가지고 정치 인정을 베풀어서 그게 바로 왕도 정치인데 패도는 이것입니다. 위정자가 착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천하를 통일하고 싶고 국력을 떨치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마음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걸로 하는 욕망의 정치 이력가인 힘으로 가지고 인을 가장하는 게 있는데 그 정치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과 명, 제하자, 제보, 외자, 의와리 이런 것처럼 정치도 왕도와 패도가 있는데 철저하게 패도는 대역하고 왕도의 길만을 가야 한다. 그런데 위정자가 자신의 힘과 욕망 그래서 부정하고 착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자, 민주주의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분리시켜놓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욕심만 놈들끼리 앉혀놓은 다음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것이지요. 또 선거, 투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도 국회의원 하고 싶고 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과 우리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네가 너의 그것을 발산하고 발현하라 이것입니다. 너의 욕망을 너의 그런 이기심과 어떤 너의 욕심을 없애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너 국회의원 하고 싶고 너 장관 되고 싶고 너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거 인정해. 대신에 너희가 부귀영화 누리고 싶으면 우리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우리가 찍어주겠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의 잘난 놈들의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이용해서 내 삶을 개선시켜 가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요 성선이 아니고 성악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으로 보고 있고 그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왕도 패도로 나눠놓고서 왕도만 주장하는 게 바로 맹자의 입장이었고 나중에 주의가 이어봐서 너 진량이란 놈은 말이지 이 왕도를 부정하고 패도만 추구하는 나쁜 놈이야. 하여튼 이거 선비들은요 뇌피열 이렇게 선비들 얘들은 보면요 상대방 뭐 토착 왜군이 무슨 뭐 적팬이 무슨 뭐 해서 그 참 라벨링해서 막 낙인 찍히는 걸 뭐 일배 무슨 뭐 친일파 토착 왜군 뭐 해서 또 뭐 극우해서 막 낙인 찍는 걸 무지하게 잘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날개 찍는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욕심 많고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고 내 새끼들한테만큼은 비단길 열어주고 싶고 나는 아니고 상대방은 그런 것처럼 하면서 나는 군자 너는 소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세상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남들을 소인으로 손가락대는 거 하면 보면 오히려 그 사람 나중에 사고치고 너저랑 욕망을 통대문돼서 제대로 막 큰 사고 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너저랑 욕망만 가지고 있는데 선 넘지 말고 우리 공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킵시다 해서 그런 합의와 룰을 존중하려고 하고 나도 소인, 너도 소인, 나도 몰입해, 너도 몰입해, 나도 부귀영화 누리고 싶고 너도 부귀영화 누리고 싶으면 똑같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진정한 근대의 세상이고 합리적인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90년대생들이 약진하는 거 보고 너무 좋은데 90년대생들이 약진하면서 제국인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3869 그리고 평생을 386 따까리 살고 있는 70년대생들 X세대들 X세대 보면 너무 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자 탤런트 신은경 씨가 있었습니다. 축구선수 중에 앙팡 테립을 고중수라고 있었습니다. 네, 남의 눈치 안 보고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 표현을 하고 할 말 다 하고 네, 그런 재기발랄하고 그런 톡톡 튀는 모습이 당대에는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 고중수가 단지 축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대 하나의 문화와 트렌드 젊음의 상징이었거든요. 77년생 고중수가요. 근데 70년대생들이 X세대생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 최초로 개인으로 호명이 되고 백성이 아닌 시민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386들의 전위 부대의 결사대가 되어서 전근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스킵당하고 싹 쓸려 나가서 이제는 뭐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근대 국가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린 아재들 다 물러나고 2030들이 저는 2030들 믿습니다. 인터넷, 해외 교류, 관광, 유학 통해서 글로벌적인 시야가 있고 위선의 늪과 위선의 덫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